공군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를 전담하는 52 시험평가 전대. 결함 없는 제품은 없다. 항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그 전문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왜 52 전대가 필요했나? 길어지면 당연히 비용으로 환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죠. 52 전대가 열어놓은 국산 항공장비 개발의 시대. 비행기를 직접 조종사가 타지 않고 지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 비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매일매일이 실전인 52 전대의 조종사들. 타보니까 실제 비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52 전대가 개척하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 우리도 세계 몇 안 되는 항공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전력 국산화의 힘, 52 시험평가 전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군의 시험평가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52 시험평가 전대의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의 초대 전대장을 역임하신 정구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돈입니다. 국가에서 항공기 설계와 시험 비행 업무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 항공기의 시험평가 체계를 연구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시죠. 기호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혜우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은 제4대 시험평가 처장을 역임하시고요. 52 시험평가 전대 초대 이제 전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시험평가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신 분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52 시험평가 전대장으로 근무하시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시험평가 처장으로 있던 98년에 KT1 운용 시험평가를 담당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양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시험평가 전대장이 돼서 이제 시험평가 전대의 임무로 첫 번째 00년 7월입니다. 1호기 KT1 1호기 출고해서 첫 비행을 하게 되어서 아주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험평가 전대 창설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운용 시험평가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첫 비행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비행 행사는 비행기가 비행장을 이륙해서 비행장만 한 바퀴 돌고 바퀴다리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냥 와서 내리는 아주 짧은 비행입니다. 그게 이제 시제기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여러 번 했지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나 변경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정이 일어나서 양산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비행이 됐는데 이 행사에 시험평가 전대 창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들, 국방부의 또 주요 의사 결정한 사람들, 양산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참가를 했었는데 시험평가 전대에 와서 시설도 보고 그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도 보고 시험평가 전대와 이제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1월에 7월에 첫 비행을 하고 11월에 이제 KT1 출고 행사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이때 KT1 이제 한 대를 딱 갖다 이제 행사장 앞에 두고 양산기죠. 양산기가 그러니까 그때 벌써 세 대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대가 그 행사장에 와서 이제 우리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와서 시범 비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 앞에서 KT1의 어떤 기동성과 훈련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전부 보였고 세계 많은 언론들이 와서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하고 아주 이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손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아주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지금 한국형 전투기 즉 KF-X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도 세계 몇 안 되는 전투기를 생산해서 실용하는 그런 항공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KF-X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것이 52 시험평가 전대다. 가장 이제 영광스러운 기억을 좀 주셨는데요. 기호 대령님. 우리가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 임무를 알아볼 때요. 그러니까 시제기를 타고 단순하게 시험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개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제 52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직적으로 훨씬 더 이게 정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국가연이 아닌데 업체에서 이게 진행하는 개발 사업들도요. 이 시험평가 전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개발 관리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방사청이 개발 사업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 관리하려면 이제 이렇게 업체가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을 이제 방사청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하려면 성능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뭐 비용은 어떻게 돼가는지, 뭐 일정은 어떤지 이걸 다 이제 보고 관리하는데 그 중에 성능 측면에서 항공기 설계되는 물건의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제작이 제대로 되는지 이걸 보려면 중간중간에 평가 그다음에 뭐 수시로 시험 평가 결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방사청에 있는 뭐 공무원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실행 부대가 이제 그걸 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정부 사업인 경우에는 50전대가 당연히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는 사실은 자기네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업체는 늘 자기네가 그런 조직이 있더라도 준비해 주는 쪽이고 그 정부를 대표한 50전대 같은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업 관리를 하고 이런 체제가 현재 돼 있고요. 그 당시 창설 초기에는 업체는 그야말로 시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업체는 없었고 그 대신 시험 지원 요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우리 공군 52전대에만 있었고 업체에는 시험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 계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요원들은 있어요. 지원 요원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이 시험 정부 관리 업체 주도 시험이기 TOP식 같은 경우는 정부 관리 업체 주도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일부 시험 전문가들, 그다음에 업체의 시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해서 CTF라는 걸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컴바인드 테스트 포스 해갖고 사실 기술 시험과 즉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을 약간 합한 그런 시스템을 갖는데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업체가 요구하는 시험들을 다 지원할 수 있던 게 이제 그 당시의 체제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준 과정을 이제 보니까 결국 이제 52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항공기 개발 과정에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 또 이제 입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이제 많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업체가 항공기를 제작하게 되면은 52 전대가 그걸 맡아서 시험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성능과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 검증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업체에서 그 항공기 제작하는 과정에 결국은 이제 시험평가 전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검증받는 과정일 텐데요. 근데 굉장히 여러 번, 뭐 하나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52 전대에서 그 시험 비행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이 업체 자체적으로도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또 다른 조직을 갖고 있게 되나요? 창설 그 50전대 창설 초기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 그런 조직이 소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업체도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업체 자체의 그 시험 비행, 소위 시험 비행뿐만 아니라 시험 평가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업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요. 그 초기에 그렇게 업체가 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공군에서 이제 52전대의 지원을 받아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스스로 좀 늘 공군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지적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자기네가 좀 미진하게 개발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스스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 가지고 그럼 우리도 시험 능력을 갖자. 그럼 뭐 항공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업체 자체로 시험 평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52전대는 또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받았을 물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야말로 전투용 사용 가보 판단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업체도 하고 있고요. 민간기를 우리 한국항공 같은 경우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KC-100이라는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그건 순수히 그 업체 자체에서 그 시험 평가에서 끝을 내고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군 무기체계 개발 시 시험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까? 먼저 국방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연구 개발 중 시험 평가 기간을 계획한다. 이 계획을 근거로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에서 52 시험평가 전대에 시험평가를 의뢰하고 시험평가처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결정된다. 52 시험평가 전대나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고 합참의 분석과 국방부 보고를 거쳐 전투 사용 가능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양산이 가능해진다. 만약 시험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개발 자체가 취소되기도 한다. 최초 기획부터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무기체계 개발의 마무리는 물론 한치의 오차나 공백을 허용할 수 없는 최상의 전력 유지와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무기체계의 국산화까지 우리 스스로 시험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52 시험평가 전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 예. 한국항공은 KT-1 기본훈련기가 개발된 동안에요, KT-1 시뮬레이터를 동시에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항공기의 시뮬레이터가 무엇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기본훈련기의 시뮬레이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도 같이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사가 타지 않고 지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래 그 장비의 구성은 조종석하고 똑같이 이제 조종석을 만들어 놓고 조종석 밖에는 실제 비행할 때 보이는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평양시 원자로, 평양에 있는 원자로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실제로 비행하면서 내가 평양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가상으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행 훈련 장비입니다. 실제 비행에 비해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동절기에도 하절기 훈련도 할 수 있고, 밤에도 주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간에도 야간 비행을 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요새 이제 시뮬레이터 기술, 가상현실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시뮬레이터의 현실감이 아주 많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실제 비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과 무관하게 훈련이 가능하고 비행 훈련 시간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비행을 100번을 타야 된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로 한 50번 타고 이제 그
실제 비행기는 한 뭐 60번을 탄다든가 이렇게 이제 실제 비행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훈련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유용성을 보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엔진에 불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하는 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비행기에서 불을 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엔진 파이어 상태를 딱 교관해 주면 학생이 조치를 적당하게 하면 엔진에 불이 꺼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고가의 유도무기 발사 이런 것들도 실제 무장을 쏴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유도무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쏴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든가 실제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다. 그래서 훈련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에서 하는 여객기도 비행기를 만들면 당연히 시뮬레이터하고 세트를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한다. 뭐 실제 시뮬레이터 가격은 비행기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아주 시뮬레이터가 요새 고도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모든 항공기는 지금 이제 비행 시뮬레이터하고 같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 공군의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KT-1을 사가려고 그러면 시뮬레이터도 이제 같이 주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판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이거 이렇게 우리 오락실 가가지고 운전 가상 운전하는데 이런 양상으로 좀 이해가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네, 결국 이제 이 KT-1 시뮬레이터를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또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당연히 KT-1 연구개발 사업에는 이제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항공에서 이제 비행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험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시험 평가 전대에 있는 조종사들이 가서 처음으로 타본 거죠. 이게 타 보니까 실제 비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이유를 보면 우선 한국 항공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력학적인 데이터 항공기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유사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축적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비행을 해보니까 조종관을 이렇게 움직이는 감각 이런 것들이 실제 비행 감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평가 기간이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는 이 시험평가에 이거 통과하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시뮬레이터를 실제 비행단에 있는 우리 시험비행 조종사가 안 타지만 일반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을 와서 태워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됐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OT 과정 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 불합격 맞게 생겼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대 내부에서 당시 뭐 기대령 우리 이대열 박사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간 내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실제로 KT-1의 감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비행 조종사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사천 공장에 내보내서 그 개발 요원들하고 같이 계속 반복적 비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감을 맞춰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우리가 하기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너 업체 사람 같다 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너희들 임무냐 그게 그건 개발한 사람들이 임무고 너희들은 잘못된 거 지적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의치 않고 너희들은 무조건 맡아서 가서 시험 평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 시험 이게 들어올 때 시뮬레이터가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우리 훈련이 어떻게 되겠냐 그 차원에서 가서 이제 열심히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같이 개발진들하고 같이 뭐 야근도 하고 해서 성공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KA-1 무장 시험에 대한 시험 평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대월 박사님, 우리가 이제 KA-1 개발사를 다룰 때요, 이 항공기가 우리 국산의 첫 무장 항공기였기 때문에 개발 과정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물론 이제 시험 비용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또 과정들을 거쳤겠지만요. 이 KA-1의 그 무장 시험을 하던 그 시점이 바로 이제 52 시험 평가 전대가 창설됐던 시기랑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이게 같이 시간이 겹쳐졌다라고 한다면은 전문적인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된 이후였기 때문에 KA1 이 무장 시험에 관련된 부분도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진행됐습니까? 예, 상당히 시험평가 전대, 52 전대가 생기면서 모든 게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시험평가 전대 위에는 공군본부의 시험평가 처가 있고 또 그 외에는 합참에 또 시험평가과가 있어요. 합참에. 그래서 합참에서 이게 지금도 이렇게 다 시험평가는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과거에는 합참에서 그렇게까지 안 가뒀다가 그분이 우리 정구돈은 박사님하고 동기생이에요. 예. 응? 근데 상당히 아주 조목조목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문서로 탁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참서부터 공군본부 또 우리 시험평가 전대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제 일을 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T-50이 시험을 하면서 시험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T-50에서 그 체계적으로 하는 걸 그대로 KA1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KA1은 KT1 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새로운 거 있죠. TRB, SRB라는 게 이제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시험검토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검토위원회 이 뜻이에요. TRB, SRB. 그런 걸 다 구성을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당시 상황인데요. 그때 네 가지인가 이거 중요한 몇 가지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운용시험평가단을 갖다 만들어서 인사조치해라. 그래가지고 운용시험평가단이 이제 52 전대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만들면 되니까 했는데 그다음에 로켓 발사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 발사대가 있으면은 보통 외부 연료 탱크가 있고 라켓이 있으면은 그냥 뭐 그걸 제트슨 시킨다고 이게 분리시킬 때는 그것만 분리시키면 되는데 갑자기 그 위에 그 중간에 그 연결하는 그 파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발사대. 그것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시험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떤 영역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고 뭐 G라는 게 있거든. G는 얼마고 자세는 어느 자세에서 이걸 떨어뜨려야 되냐? 근데 그런 거를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레벨 수평에서 뭐 일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또 종합군수지원에서도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게였는데 그 램이라고 있어요. 램.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신뢰성, 뭐 가용성, 정비성. 이거는 KT1 할 때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KA1 하면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증은 무조건 나빠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장비들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시험할 필요가 없다. 시험 불필요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세 가지 항목에 하나는 시험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는 반드시 새로운 거는 입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KT1에서 다 했는데 이게 뭐 새로운 곳이 생기면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해서 불합격은 아니에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 세 번째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거기에서 이거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걸 갖다가 입증을 하라고 딱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간 단계로 해서 확인하는 걸로 입증해서 확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험한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평전대에서 그 당시에 그 KA1 그 교범이 있어요. 교범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교범을 전부 이제 평가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종합군수지원 평가팀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비행하는 그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교범은 전부 그 종합군수지원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무장 그 조종사들은 그 교범 있죠. 그 비행 교범은 딱 빼가지고 이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시험병 조종사 업무도 바쁜데 또 그것까지 언제 하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시험병 조종사 있어요. 꼼꼼해가지고 그 라인 바이 라인 있잖아요. 그걸 원 바이 원으로 핸드온 리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읽어보고 써가지고 영어로 만들고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이거 사업 일정을 갖다가 못 맞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시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늦은 것 같지만 더 빨리 정확하게 끝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좋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시험에 정리를 해가지고 시평전대 덕분에 아마 그런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체계적인 변화를 네. 또 감지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이제 그 네. 적응을 해 나가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KT1과 KA1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T50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대령님. 그 KT1 개발 경험으로 우리가 T50 개발을 해나가는데 어떤 자신감과 이 노하우가 있었노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비춰봤었을 때는요. 시험 비행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연계가 되고 어떤 노하우나 자신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노하우고 자신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자신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KT1에서 초도 비행도 경험했고 또 시험 전체 책임도 맡고 있었던 제가 T50에 가서 시험 책임자가 됐습니다. 시험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비행 시험을 할 조종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비행 시험만 하면 되는 게 조종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떠 있을 때 지상에서 그 비행 시험 진행되는 걸 보고 모니터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용어로 잘 간략한 용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 인원들도 제가 이제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준비인데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 KT1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T50을 갖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조종사가 이제 초도 비행을 했던 이충환 당시 중령이었고 그 백업 넘버 2 조종사가 초도 비행했던 사람이 조광재 중령이었고 이 넘버 2가 이충환 소령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경험이 많습니다. KT1에서.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었고 그 훈련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신감인데 자동차 운전을 비교해 볼까요? 일단 우리 소나타 정도 차를 아주 많이 운전해 보신 분은 그랜저 같은 거 아니면 그보다 더 상위 클래스의 차를 탄다 해서 겁이 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고 그냥 시스템만 좀 차만 틀릴 뿐이지 좀 느낌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그 계기 속도계란 이런 게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일단 겁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KT1의 덕을 봤던 것 같고요. 또 여기 조종사만 겁이 없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지원하는 요원들이요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보면 뭐가 잘못됐고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조종사한테 적절히 조언할 수 있고 또 한번 해본 사람들은 금방 이 어댑테이션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야말로 그 T50 할 때는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또 더욱 든든하게 했던 부분이 그 로키드 마틴에서 이렇게 비행시험 쪽에도 기술 지원을 약간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그쪽에서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이제 이 시스템이 복잡한 걸 하다 보니까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KT1의 개발 경험이 T50에 중요한 어떤 그 노하우를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험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큰 노하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네. 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대일 박사님, 예. 이제 시험 평가 전대 창설 초기에요. 이제 KA1과 이제 T-50의 초도 비행을 이제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공군으로서는 이 항공기 개발과 시험 비행 모두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 안전 문제에 무척 신경을 좀 썼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당시 초도 비행 준비하면서 어떻게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T-50이 초도 비행을 하고 또 T-50 때문에 이 무장 시험이 KA 무장 시험이 2달이 딜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됐죠. 그 당시에 그 T-50만큼 또 관심을 가진 게 무장 시험이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공군 참모총장 고인이 되셨지만 그 김대욱 총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장 시험 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총장님 지시하니까 공군본부 기참부의 그 안전과서부터 해가지고 또 공군본부의 감찰감실 안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계속해서 여러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안전 점검하느라고 그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고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과에서 이렇게 감찰감실에 오니까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까칠하기로 좀 유명하고 확실해요. 아주 꼼꼼하신 분이 그 김모모 대령님이신데, 이건 굉장히 그분이 떴다 그러면은 전부 긴장을 팍 하는데 그분이 따와가지고 꼼꼼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받은 게 외부 연료 탱크에 낙뢰 시험을 안 했는데 여기다 기름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하기 전에 외부 연료 탱크에 그 기름을 못 넣었어요. 낙뢰 시험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빨리 가서 또 낙뢰 시험 다시 해가지고 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무장이니까 무장은 폭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폭발물 제거반 있잖아요. 그 20배 협조해가지고 제거반이 항상 그 이동할 때는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무장도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럼 국가에는 보관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산 20비 그 비행단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무장 이동하는 것까지 다 철저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저희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혹시 사고 날 거에 대비해가지고 보통 헬기가 알라트라고 비상대기를 서요. 근데 이게 서산 비행장만 쓰면 되는데 무장 시험하면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서산에 가면 늦으니까 그 가까운 데가 광주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광주 비행단까지 그 헬기를 비상대기 시켜가지고 양쪽에서 비상대기를 쓸 정도로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TRB, SRB에 가서 시험 검토위원회, 뭐 안전검토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애들이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그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덕분에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시하면 공군에서 지시하니까 예하부대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힘들었지만 거꾸로 보면은 안전에 대한 조치를 다 총장님 한 말씀에 다 해주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 항공기도 있고, 그다음에 양산기도 있고, 지원기도 있고, 또 비행 운영 체계가 다원화돼 있어가지고 KA1도 시험해야지, T-50도 시험해야 되지, 또 KT1 양산해야 되지,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또 KT1B고 있어요. 그다음에 KF-16도 새로 들어와서 또 양산 시험해야 되지. 뭐 KF-16이 또 T-50 체이스라고 추적 비행을 해요. 지원해 주는 비행기예요. 이런 비행기들이 또 사천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또 이걸 운영하는 부서가 뭐 업체도 있고 공군 비행대대 뭐 이렇게 뭐 산발적으로 아마 공군에서 제일 복잡하게 운영하는 데가 시험평가 전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기종을 갖다 한 군데에서 시험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종사가 부족하고 상호 소통이 안 돼가지고 협조 애로사항이 있고 그냥 일정에 쫓겨가지고 무리한 시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가지고 규정, 관련 안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체는 너희 시험평가 전대, 너고지 그 국가연이나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대장님 이거 계시지만 엄청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저 전문화 교육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시험 비행을 하다 보면 개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상 상황이 생길 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종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종사들을 지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아마 우리 전 대장님 계셨던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게 전 대장이 있고 또 밑에 대대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쫙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전 대장님 말씀이 전파가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 대장님이 그건 각 대대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대대장이 직접 컨트롤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휘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다행히 저희들 시험하는 동안에 아무런 그 안전사고 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과정에서 네. 아주 단계부터 아주 꼼꼼하게 지금 진행된 걸로 지금 잘 들었습니다. 정구동 박사님.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국산 항공기의 그 시험 비행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52 시험평가 전대가 이제 창설 초기부터 국산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시험 평가를 쭉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 박사님께서 초대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좀 삼아서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KT1, KA1, D50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시험을 실제로 한 것도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까지만 제가 담당을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러한 국산 항공기 시험 비행 외에도 우리가 지휘 헬기, 그다음에 UHF 공지 통신 장비, 그다음에 조류 퇴치용 탄약 등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휘 헬기는 당시 대통령 전용 헬기로 쓰던 AS-332라는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가 조종사 훈련 중에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을 했으니 훈련 중에 추락을 했으니 다행이지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파장이 컸죠.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제 신보연 박사님이신데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로 그걸 당분간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고가 났고 원인 규명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UH-60이라는 이제 그 군용 다목적 헬기를 이제 한시적으로 대통령께서 탑승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의 어떤 그 쾌적성이라든가 뭐 이게 아주 힘은 좋고 그렇지만 그다음에 크기라든가 이런 게 작고 그래서 이제 VIP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한 항공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 알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딱 어디 갈 때 헬기에서 빠이빠이 인사할 때 보면은 헬기에 쑥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서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UH-60은 캐빈 높이가 낮아가지고 예, 이렇게 숙여서 이제 들어가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AS-332를 사고 난 기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분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새로 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까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평가를 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그때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을 목표로 했으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시험 평가를 시작하게 된 건데 영국의 EH-101이라는 기종하고 러시아의 MI-172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당시 이제 영국에서 제시한 가격이 설마 너희들이 러시아 제품을 사겠느냐고 생각했겠죠. 굉장히 이제 가격 높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 정서, 국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국민 정서상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 반대가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시험 평가를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종 결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 후에 2004년에 이 사업이 다시 재개를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미국 헬기와 미국에서 만드는 헬기와 영국에서 만든 지난번에 했던 헬기가 같이 대상이 돼가지고 시험 평가를 했는데 시험 평가 결과 이제 두 기종에 저희들이 이제 장단점을 다 제시를 하고 문제점, 기술적인 검토 사항을 다 제시를 하고 업체 제시 가격 등을 고려해서 미국에서 제시한 S92라는 그런
헬기가 지금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시험 평가로 UHF 공지 통신 장비를 시험 평가했는데 UHF 공지 통신 장비는 이제 무전기인데 6회 공군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군 합동 시험 평가 케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시험 평가 전대에 처음으로 떨어졌는데 6회 공군의 레이더 기지 항공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무선 통신을 하는 그런 기지들을 하나씩 6회 공군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비행기 그다음에 해군의 배 이래가지고 전부 동원을 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해군에는 당시에 그 최신 구축함이 이제 남해안 거제도 부근에서 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C-130 비행기 공군의 비행기가 나와서 제주도 부근에서부터 한 2호도 그 근처까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공지통신 장비 이제 성능하고 특성 이제 어떤 것이 비교를 저희들이 해서 이제 성능 특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6회 공군 이제 레이더 기지에도 전부 우리 이제 시험 평가관들이 다 파견이 돼가지고 장시간 동안 그 이제 교신을 하면서 시험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이제 하여튼 한 개 기종이 선정이 돼가지고 전력화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류 퇴치용 탄약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했는데 이 조류 퇴치용 탄약이 뭐냐면 항공기가 비행 중에 잘못해서 조류와 충돌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장에 가면 비행장에 철새들이나 새들이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이 새를 쫓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리만 나는 탄환이 날아가지 않는 소리만 내는 포가 있는데 이 포를 아주 큰 소리를 내서 뻥뻥 소리를 내면서 합니다. 이거는 민간 비행장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군 비행장에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탄약을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소리를 내는 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국내 업체 당시 삼양화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조류 퇴치용 탄약을 연구 개발했다. 그러니까 시험 평가를 한번 해서 쓸 수 있나 좀 봐달라 이런 의뢰가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험 평가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드디어 국산 포탄을 이용해서 조류를 퇴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기타 나머지 이제 후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행 시험 준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행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 실제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는 시뮬레이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다양한 훈련용 시뮬레이터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무기 체계를 대체하는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실제 비행 훈련을 대체하는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예로 대표적인 효과들을 알아보자. 시뮬레이터 비행 훈련의 첫 번째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2017년 육군 항공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UH-60P 기동 헬기로 훈련을 했을 때 시간당 14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시뮬레이터의 경우 소요 비용은 30만 원 정도로 실제 헬기 대비 약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면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바로 편의성이다. 비행 훈련은 바람이나 강수 같은 기상 조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상에서 진행하는 시뮬레이터는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1년 365일 언제든 훈련이 가능하며 심지어 언제든 원하는 기상 상황을 가상해 대응법을 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뮬레이터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엔진 화재나 스핀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인명사고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을 설정한다 해도 실제 사고로 이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갖춘 항공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실제 비행을 가능케 하는 필수 장비다. 따라서 현실 재현성이 뛰어난 시뮬레이터의 개발은 항공기의 전력화와 상품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평가 전대는 그야말로 항공기 개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이 그 토대를 다진 주역들이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군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쓴 후배들이나 또 지금 시험평가 체계를 책임지고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께 마지막 꼭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으로 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대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공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방위산업 그 중에도 시험평가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그 방위산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잘 투명하고 그 절차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투명하고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할 때 책임을 이렇게 나누는 형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시험평가, 제가 시험평가 쪽에 이제 주목을 하니까 늘 시험평가 부분에서 너무 몸살인다기보다는 이게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보는 그런 그 일들을 제가 잘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전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칭찬할 만하지만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길어지면 당연히 비용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 예고요. 시험 평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실력을 잘 갈고 닦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 평가 업무가 떨어지면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그 FAA를 예를 들어보면 연수 과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수 그 시스템에 넣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험 평가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 기간을 길게 가지 않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소중한 국가 예산을 전략하는 것이 이제 시험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대월 박사께서. 예. 저는 그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된 게 그 항공시험장 건설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우리가 항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그 전문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창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항공 선진국에 들어가려면은 이거를 지금의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조직을 일단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또 뭐 헬리콥터도 다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이 좀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평가 전대가 아니라 시험평가 비행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정익 항공기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 시험평가 대대. 그다음에 회전익 항공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전익 하는데 회전익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군도 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노하우를 이런 걸 다 같이 키핑을 하려면은 회전익 항공기 시험평가 대대 이걸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지금 전투기는 무장을 달아야 되거든요. 무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항공무장 시험평가 대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된다면은 국제 시험비행 학교로 발전시켜가지고 시험비행 학교를 넣어서
외국인 그 시험병 조종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 교육을 시켜갈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 교육시키는 걸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한 울타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시험평가 비행단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만들면 우리가 항공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직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딱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사실은 시험 비행 자료 있잖아요. 이거 평가 전에 원천 자료들이 다 비밀로 분리돼 가지고 절대 외부에 노출 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그거 100만 불씩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계속 돌아가서 이제 흘러 나가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동안의 시험평가 기술,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어디가 기록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비행시험 협회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거 못 들어봤죠? 한국 그 비행시험 협회 KSFT라고 그래가지고 Korean Society Flight Test 해가지고 그 초대 회장님이 옆에 우리 기예호 대령이 그 초대 회장님인데요. 이게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만들어놓은 협회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그 활성화돼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포함한 이런 조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좀 후배들이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초대 전대장을 역임하신 정구동 박사께서. 예. 우선 그 후배들한테 당부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시험평가 조종사들이 그동안에 장기간 시험 비행을 해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거 아주 높이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시험평가 전대장으로 갈 때는 이거 가서 어떤 절차가 셋업되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비행기를 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나.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안고 갔었는데 오히려 비행기보다 훨씬 간단한 예를 들어서 무슨 장갑차라든가 수륙기 전차 뭐 이런 거 개발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시험평가 요원이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장비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제 연구 개발 기간이 연장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과거에 여러 가지 비행 사고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도 비행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이제 자랑하고 싶고 노고를 좀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시험 평가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 시험 평가가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결함 없는 제품은 없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계하는 사람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함 없는 제품은 없다. 그럼 이 제품을 결함이 생겨서 이제 생기면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발견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비용과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뭐 요새 BMW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견되니까 전력화돼서 다 이제 시장에 상용. 이거 뭐 리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복잡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시험 평가에 이제 저가 이제 시험 평가를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이 가장 큰 이제 논거가 뭐냐면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기 대령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험평가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평가를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험평가의 규정, 시험평가의 범위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방 획득 제도 자체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획득은 획득이고 시험평가는 시험평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약간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방 획득과 제도 절차에 반드시 이런 시험평가의 개념들이 잘 융합이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국방 환경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이라는 3차원 영역에서 5차원 영역으로 변했다. 사이버 영역과 우주 영역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돼 가면서 각종 새로운 무기들 사이버 무기도 등장을 하고 있고 우주 그다음에 우주 로켓 이런 것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그 시험 평가 능력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갖고 이제 안 된다. 앞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국방 환경 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